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인데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좀 꼼꼼하게 읽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강조된 부분을 각 패널들은 7분씩이라고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응답 받고 1분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강연을 기조로 세 분을 모시고 대학 무상화 평준화 운동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에 있어서 공화주의 교육 원리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학 홍보과 하상복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하상복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말씀으로 듣던 우리 김누리 교수님을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전공은 정치학이라서요. 사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게 모순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숙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중압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제가 김누리 선생님께서 그 PPT 자료를 보내오셨고 또 2개의 논문을 보내오셔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보고 느낌을 제가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때 저희가 보면 이렇게 80년 5.17 비상계엄하고 유사하다라고 이제 그걸 베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5.17 비상계엄 때는 대학 문이 닫혀야 됐었던 거죠. 탱크가 대학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번 12.3 비상계엄 때는 대학은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곳을 막거나 다른 곳을 군대를 보내거나 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대학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대학으로서 보면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겠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은 윤석열 정권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가 다녔던 그런 대학의 시절, 또 제 앞선 선배님들의 시절, 최루탄과 돌멩이가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그때는 아름다웠던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정성의 시대였고요. 형제의 시대였고 연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동료가 잡혀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 마음을 느껴가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바로 그 사회에 그런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대학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 목포대학교도 그렇지만 많은 대학들이 취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면 무능한 대학이고 취업을 잘 시켜야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정말로 야만적인 기준 하나 갖고 대학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저 아이들을 제가 4년 동안 키워서 저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대학을 떠나고 나면 이제 사회로 들어갈 것인데 저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공부에 관한 기록들을 친구에게 값없이 줄 수 있니? 그리고 너와 친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른바 팀풀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할 수 있겠니? 그게 그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협력 학습을 통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교수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학교 카페에서 주인이 교수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을 하나 데리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에스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화가 났고 그 아이도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서로 저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무임승차자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의 성과를 냈는데 너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똑같이 성적을 받는 것을 난 참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일종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변형 같은 느낌. 근데 저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저 아이가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아까 김대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능력주의 함정에 빠진 아이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생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교수도 그렇게 됐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가 그렇게 변했죠. 사실 저희가 12.3 내란 때 부끄럽지만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대학 교수들은 거의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목포대학교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마 바쁜 일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연구를 해야 됐었고 성과를 내야 됐었고 그런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제가 들었었죠. 나도 나오고 싶어. 근데 할 일이 많아. 그런 것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교수가 많은 것이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대학 무상화 평준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학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 대개혁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권력구조를 바꿔도 그런 무임승차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사실 오늘 김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안 있는 강의에 깊은 동감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100년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한 적이 없다 동의하고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반교육을 수행해 왔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죽었고 학문 수준은 너무 낮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할 평가만이 남아있고 그리하여 지식인은 죽었고 대학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성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사회는 불평등, 갈등, 불신, 극단적 개인주의에 뭐가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엄주의, 성숙, 연대, 사유, 이런 교육의 개념들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래서 아도르노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68이라는 것이 독일의 대학 교육을 얼마나 바꿨는가. 사실은 68은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대학 교육을 완전히 전환시켜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행히도 한국은 68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죠. 우리의 68은 무엇을 했는가? 베트남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더 진보적으로 바꿔내는 노력들은 부재했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 전쟁의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 68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68은 무엇일까?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68일 수도 있겠다. 12.3 내란을 겪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걱정도 됩니다. 지난 2017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때 실패했는가? 교육을 바꾸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불안도 엄습해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10월 25일 날 개최하는 교육혁명 대행진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이 일어난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 이념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공화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1919년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많은 지도자들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거기에 맞는 공화주의 헌장을 내었고 또 임시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내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형식적으로긴 하지만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 공화주의에 어울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인력들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화국은 이렇습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인식, 타인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을 구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덕성으로 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저는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의 68 교육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독일이 했던 것처럼 2025년 2025 체제를 넘어서면서 교육 하나로 독일의 68혁명이 재설정돼서 우리나라 교육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고 대학 교육에서는 공화주의 교육 원리가 반영된 대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상복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호프입니다. 전남 대학 무상화 평준화 정책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철배 선생님께서 초중등 교육에서 바라보는 대학 입시,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누리 교수님이 뭐 이데올로기 상황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하상복 선생님이 공화주의 대학 교육 방향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초중등 교육 좀 눈길을 낮춰서 미시적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중등 교육 체제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입 요인이 있고 학생과 투입 요인이고 블랙박스 처리 과정, 이제 교육 과정 운영 과정입니다. 이걸 거쳐서 자아 실현의 잠재력을 가진 인간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말하자면 준거점으로서 모델로서 교육체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교육과정 운영 과정이 블랙박스다, 깜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기에는 교사가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40만의 교사가 있으면 40만 개의 교육 과정이 나온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적 판단, 가치 판단, 어떤 뭐 지식 구성,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지식 구성을 해서 말하자면 내용 전달을 한다. 이제 그래서 40만 명의 교사가 있으면 40만 개의 교육 과정이 나온다. 어느 하나로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회체제가 그 처리 과정을 블랙박스로 가정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적 관점에서 운영이 된다. 이제 이게 깔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처리 과정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과정인데, 블랙박스가 핵심적인 과정인데, 투입 과정이 과도하거나 과잉이거나 그러면 처리 과정이 이제 기능 정지 상태에 이른다. 잘못 기능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 도표 여러 군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니까 꼭 교육학뿐만 아니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거 모델을 이렇게 하나 상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학교 실제 현장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한번 보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말하자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계획을 이제 해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말하고 싶어서 실제 작동하는 교육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를 5개를 제가 수능체제, 네이스체제, 법률체제, 교육부의 통제체제, 사회적 지위 배분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로 하면 나를 세워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어서 그냥 결론만 제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끌어서. 그래서 수능체제는 초기 수능화하든지 자격고사화해야 된다. 현재 수능이 말하자면 블랙박스에 미치는,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명 다 동의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말하자면 영향을 끼치는 투입 요소죠. 그 다음에 네이스체제에 대해서 또 제가 20년 넘게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데 뭐 할 말이야 많지만 단 하나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이스 체제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 그런 작업 매뉴얼입니다. 이 작업 매뉴얼이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저기 상간 벽지에서 서울까지 단 하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생산 현장 어느 공정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직무 수행 과정을 말하자면 노동 작업 매뉴얼처럼 그렇게 매뉴얼화 시켜놓은 단일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스 체제 하에서는 40만 교사가 있어도 단 한 개의 교육과정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이스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꿔야 됩니다. 뭐 조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뭐 극단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면 이게 너무 자연 상태가 되나서 이제 학교가 전혀 이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됐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체제, 학교 폭력 처리 과정은 완벽하게 사업화되어 있죠. 학생 지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 학교 폭력 생기면 다 사법적 관점에서 이게 접근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가고,
이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 들어온 건데 뭐 이거 말고도 사업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육을 독립된 영역이다,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된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의 통제 체제, 이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 군국주의의 이제 유산이 현재까지 이제 면면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화 발전한 것이 이제 한국의 교육부 수직 통제 체제인데, 이거 교육 자치로 분할해서 완성 단위를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위 계승 욕망. 당연히 상층 계급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강남 3구 학부모들이 지위를 대물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또 교육 과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뭐 결론으로는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분열선을 완화해야 된다. 아까 김노희 교수님이 의사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의사들 보상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평균 임금의 5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의 7배에서 8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사회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강력한 그런 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고는 교육과정 교사들의 어떤 블랙박스에서 교육과정 구성하고 그 운영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독자성, 자율성, 자주성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그러면 말하자면 40만 명의 교사가 있고 단 하나의 교육과정만 구동이 됩니다. 나머지 교육과정들은 배척되거나 나머지 교육과정을 실험하려고 달려들면 깨져나가기 딱 십상이죠. 직업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지역사회, 학생 배경, 문화 배경,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 개인적 성장 배경 이런 거 고려해서 교육과정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못합니다. 단 하나 구동되는 교육과정이 있다고 그런다면 강남 3구 학부모들의 욕망을 맞춘 교육과정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만 현재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산출 내용이 뭐냐, 아까 뭐 학생 청소년 자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글자 그대로예요. 대다수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없는 학생들이 절망해서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포기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교사들도 이게 교사 노동이라는 것이 직업적 성취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 전문가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직업적 절망감, 직업적 성취감 없는 그런 어떤 절망 뭐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학교 분기 현상, 학교 탈출 현상, 선생님들 거의 대다수가 중간에 다 나와요. 말이 좋아서 명예퇴직이지. 하루라도 빨리 학교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을 내는 투입 요인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하나 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인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렇게 하려면 혁명이 일어나든지, 사회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붓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이 중에 하나 딱 꼽아서 손대면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중에 하나만 다 꼭 선택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거 수능 체제 이거 바꿔야 된다. 초기 수능처럼 1, 2회 때 수능처럼 중2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그런 수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격고사화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그냥 이렇게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이 요소들이 투입 요소들이 강력하게 연계돼서 구동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손볼 수 있는 개연성이 그나마라도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개혁해야 된다. 이 뻔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자로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십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선행 배경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은 교육체제 현장에 작동하는 교육체제 모델에 있어서 레이스를 수능 체제를 깨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수능 체제보다는 플러스 레이스 체제도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 컴퓨터 앞에 학생 얼굴을 보고 학생하고 울고 웃고 또는 뭔가를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있다 뭐 집어넣으라고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수업하고 오면 배가 아팠어요. 배꼽다기 아팠다고요. 근데 저는 정년한 지 한 4년 됐습니다만은 2010년 이후에는 학교 갔다 오면 어깨가 아파요. 배가 아파야 되는데 어깨가 아프다고요. 이것이 바로 학교 변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스도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깐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대학 무상화 평준화 실현을 바라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역할과 교육 불평등 완화 과제라는 주제로 참교육위원 학부모의 김문화 전남 지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발제한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저희가 스마트폰 법이 제정이 이후에 돼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조금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부모 역할과 스마트폰 금지법,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상과 거리가 멉니다. 여전히 부모의 소득, 지역,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 기회는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아이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회까지 제한하며 우리 사회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바라는 학교의 역할은 오늘날의 학부모는 성적과 입시,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과 전인적 성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수업은 주입식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영유아 줄넘기도 사교육으로 배우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사교육과 차별화된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는
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협동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자치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험학습은 폐지 요구가 늘고 예술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 자치 시간조차 교과 보충 수업으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의 삶과 성장보다 평가와 경쟁이 우선되는 학교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어긋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금지법 무엇이 문제입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폰 기기 금지법은 2025년부터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소지 자체로도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적이며 비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첫째, 수업 집중력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수업의 질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흥미로운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중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한 퀴즈, 협업, 자료 조사 등 참여형 수업은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학교 폭력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교 폭력은 대부분 방과 후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교내 스마트폰을 금지한다고 해서 디지털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입니다. 셋째, 학생의 자치 경험과 교육권을 침해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하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사용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경험,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이 진짜 교육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통제이며 방교육입니다. 이 법은 교사의 자율성도 침해합니다. 공기계를 낼 수도 있으니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라라는 지침은 교사를 교도관으로 만들 뿐입니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적인 과제. 교육 불평등 해소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출발선 평등 보장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든 영유아가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 공공보육 강화, 사교육 개입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교육 내 학습 격차 해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기초 학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복지와 재정의 전면 개편입니다. 입학 준비금, 학습 지원비, 수학여행비 등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학생 1인당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는 공공재입니다. 학생은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고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동행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차별이 없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공간입니다.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며 자율성을 빼앗는 지금의 교육으로는 이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는 더 이상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학부모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역할과 교육 불평등 완화 과제라는 주제로 김문화 전남 지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패널 세 분한테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우리 그 김누르 교수님이 지금까지 앉아 계시거든요. 김누르 교수님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질문하고 싶은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김누르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정리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네, 신안에 그 22년차 교사로 있고요.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느라. 근데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이렇게 대학 무상화 평준화까지 나오는 교육 정책 포럼이라서 아까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그냥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올 때부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전남이 지금까지도 복식 수업을 못 없애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평등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이 없고 교사가 부족에 대해서 2개 학년, 3개 학년을 묶어서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없애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바로는 10년 내로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나라나 본청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거예요. 그거 하나 못 없애는데 지금 대학 무상화, 평준화, 아까 이제 뭐 그 구조적인 부분이랑 학교 뭐 교직에서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라든가 이제 학부모의 바람들을 봤는데 그 지금도 그 세 주체들이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이 진행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에도 구조가 너무 썩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제 정교조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교육부나 그런 쪽으로 욕을 하실 거예요, 관리자를. 근데 저는 교사이면서도 교사가 싫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업무 정상화 뭐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뭐 뭔가 그 교육과정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퇴 일수와 조퇴 실수 만들어놨어요. 한 번쯤은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돌아가서 그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책 그 내용 중에 이상과 망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대로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 망상으로 갈 거를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경쟁은 악이다. 선의 경쟁이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 아니고 망상으로 보이거든요. 대학 무상화 평준화 우리나라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하 교수님 그 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100% 공감했고요.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교육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대학의 문제죠. 대학에서 대학 체제를 제대로 바꿔낼 수 있으면 다른 문제 다 풀리는 거죠. 대학이 다 평준화되고 무상화되면 초중고 교육의 문제가 풀리는 건데 아까 하 교수님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학에서 한국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는 이러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학은 완전히 죽었어요. 한국에 대학은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의 죽음 이런 그 글을 좀 길게 쓴 게 있는데요. 대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이었죠. 과거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사실상 독재 정권을 맞설 수 있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야당도 다 사쿠라 옛날에 사쿠라란 말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전부 옛날에 뭐 야당들도 전부 사쿠라였고 협박하거나 뭐 이리저리 회유하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유일하게 대학이 정의의 소리를 냈던 거고요. 그런 대학은 아예 없어요. 지금 완전히 죽었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목포대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완전히 죽었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국 사회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국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 가자지구에서 이란에서 어떠한 비극이 벌어져도 대학은 무관심합니다. 한마디 발언이 안 나오고요. 대자보 하나 붙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끔씩 뭐가 나오는 것은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 시위한다고 고발하고요.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하죠. 연세대학교.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대학은 완전히 죽었고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되리라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저로서는 마지막 연구년을 함부르크 대학,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어요. 침묵의 캠퍼스, 제 이름 치고 침묵의 캠퍼스 이렇게 치면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지금 독일의 캠퍼스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온 세상의 고통이 다 거기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올 때쯤 되면 아이들이 뿌려놓은 찌라시,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유인물, 찌라시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메시에 어디에서 토론회가 있다, 강연회가 있다, 시위가 있다. 그게 전부 우크라이나 문제, 가자 문제, 독일 내에서의 생태계 파괴 문제, 독일의 신식민주의 문제. 우리는 독일이 과거 청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은 독일처럼 과거 청산 안 된 나라 없어 이러고 막 주장하면서 나미비아, 우린 유태인 과거만 이야기하지만 나미비아 과거 아직 청산 안 돼서 이런 걸로 열렬하게 지금도 토론을 해요.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독일의 문제 다 토론합니다. 한국은 아예 없어요. 아예. 오로지 그냥 취업률, 기업 광고, 기업의 무슨 이런 걸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너무너무 위태롭고요. 대학의 죽음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망상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한때는 다 망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망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2차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아까 제가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샌델 교수가 결국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렇게 야만 사회로 만든 것에는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결론은 뭐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제가 그때부터 한국 사회를, 한국 교육을 바꾸려면 첫째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입시를 없애고,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서열체제 없애고, 대학 등록금 없애야 된다, 비슷한 얘기죠. 그걸 주장을 했는데 샌델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미국의 이런 야만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자격시험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붙은 아이들은 큰 차이 없다. 사실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뭐 스카이 들어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3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의 차이라는 건 아주 작은 차이고요. 능력주의라는 건 제가 보기엔 신화예요. 신화. 기득권들이 이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신화죠. 그래서 지금 샌델은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자격시험만 보고
거기 붙은 아이들 큰 차이 없어. 그러니 추첨으로 배정하자 이거예요. 저보다 더 세요, 샌들이. 추첨으로 그냥 다 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하버드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회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미국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변화하리라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교육은 아마 다음번 대선 때쯤이면 아마 끝날 거로 보입니다. 한 6조 정도 드는데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평준화는 요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저는 대학 평준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예, 서울대를 더 많이 만들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 김정영 교수 경희대에서 이걸 하는 분이랑 같이 이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초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정진상 교수라고 지금 경상대에 계신데요. 그분이 국립대학을 전부 네트워킹하고 국립대학을 다 하나의 체제로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공용화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학의 서열 체제를 없앤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국립대 네트워킹, 사립대 공용화.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스텝으로 김종현 교수가 내놓은 게 먼저 거점 국립대부터 묶자. 거점 국립대. 그게 10개니까요. 그리고 그 거점 국립대를 묶는 프로젝트 이름을 좀 멋있게 이렇게 지어본 거죠.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서울대가 강조가 돼가지고 조금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거점 국립대 10개를 만들어내면 이제 제일 거점 국립대 먼저 네트워킹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국립대들 2단계로 다 네트워킹 해야 되고요. 국공립대도 공용화해서 이제 유럽처럼 모든 대학들 사이에 서열이 없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단계로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2년 전에 광주 그 목회자 모임인 평화포럼에서 뵌 것 같고요. 그때도 강의가 너무 감명 깊었는데 오늘 또 역시나 평화 그 냉전 체제가 저 먼저 소속을 말씀드리면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냉전 체제가 낳은 어떤 병폐라고 하면 교육 현장은 경쟁 교육,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몸담고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대학 그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그 요즘 그 12.3 내란 그 상황에서 광장에서 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사회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겠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제 성소수자들이 또 그런 공론 그 광장에 서서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대학 교육 현장에서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교회 한국 교회는 요즘 그 동성애 이슈가 상당히 지금 아주 들불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차별금지법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 뭐예요? 제가 무슨 동성애 또 뭐라 그러나요? 소아성애 또 난교 이런 걸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예, 아무튼 제가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그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총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또 행정실에도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봤더니 트루스 포럼이란데요. 저를 그렇게 공격한 데가 트루스 포럼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엔 저도 몰랐죠. 서울대 안에 있는 아주 보수 기독교 그러한 동아리래요. 걔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데서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찰리 커크인가요? 그 총 맞아 죽은 그 친구가 트루스 포럼이 초대해가지고 한국에 왔더만요. 그 다음에 꼭 그 전에는 모스탄이라고 하는 한국에 와서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서 면담하겠다 이러면서 이상한 자가 하나 왔죠. 그 친구도 보니까 트루스 포럼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대 강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대 총학이 막았더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트루스 포럼 때문에 저도 좀 공격을 그렇게 당했는데 거기서 얘들이 쓰는 용어들이 비슷해요. 네. 소아성애, 동성애, 그 다음에 난교를 조장하는 68혁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난 68혁명을 지지하는 건데 그 68혁명 이런 것들이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런 걸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 뭐겠어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죠.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없고요. 이건 민주주의 역사 처음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대통령 둘을 국민들이 탄핵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외부에서는 놀랍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사회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첨단성을 가진 이런 사회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의식과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시대착오적인 거죠.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는 68혁명, 1968년 혁명 때 이 혁명이 성혁명이었고요. 성혁명, 성해방이죠. 두 번째는 여성 해방을 위한 그러한 그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탈물질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해방. 전부 물질에 예속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 여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물질주의. 그 다음에 반권위주의. 서구도 엄청 권위주의적이었어요. 권위주의에 대한 혁명이었고요. 특히 반자본주의. 자본주의 생활 방식은 인간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생활이다. 여기에 대한 반대. 그 대표적인 게 히피 같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흐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혁명, 여성혁명, 그 다음에 반권위주의, 탈물질주의, 반자본주의 이런 건데요. 이런 혁명이 한국에만 못 왔어요. 그래서 한국엔 아직도 이러한 데서 해방이 안 된 거죠. 한국에만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은 대단히 선진적인 그러한 전 세계 경탄을 자아내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퇴행적인 여전히 68혁명 이전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 두 가지 얼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비동시성의 동시성.
도저히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현상, 아주 최첨단적인 것과 아주 낡아빠진 이것이 공존하는 이상한 사회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에 대한 차별.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없는 이런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이 퇴행적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유럽의 경우는 이 68세대가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성해방, 여성해방, 반권위주의, 탈물질주의, 반자본주의 이런 형태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68세대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거꾸로죠. 86세대죠 우리는. 걔들은 68,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체로 86세대죠. 지금 온 천지에 86세대가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86세대는 과연 어떤 애인 거죠? 이들은 사실상 기본적인 사회 변혁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이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림이 없어요. 그들은 야만적인 군사폭력 정권과 싸우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미래의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은 아예 없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가 정당을 막론하고 아주 이상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68세대가 유럽의 사회들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면 한국의 86세대는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군사 독재하의 비정상 사회가 민주정부하의 비정상 사회로 바뀐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 같은 친구죠. 네? 지금 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경쟁교육, 이런 류의 학벌 체제를 깨야 된다 해서 다 깨버린 거예요. 68대.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학벌 체제, 이런 경쟁 구도에 내 아들이 어떻게든 승자의 대열에 껴야 된다. 이 짓을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 민주당 내에 있는 86세대 아닌가요? 그들이 머릿속에 사회개혁의 밑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쟤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 다행히 어때요? 민주당은 자기보다 더 후진 정당이 있다는 것. 이게 존재 이유 아닌가요? 기적이죠, 사실은. 그건. 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런 수구적인 정당은 지구상에 없죠. 얘들은 곧 사라지죠. 민주당이 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고 아직도 파쇼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낡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늘 이들과 싸우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진보 세력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진보 세력에게는 도덕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수구들과 손잡고 선거법 개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보 세력이죠. 아무튼 그런 구도로 돼 있어서 여기에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미래는 결국은 지금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렇게 썼어요.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이번 대선은 냉전 기생 세력 대 탈냉전 평화 세력의 마지막 대결이다. 이번이 끝이다. 이제 제가 올해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했죠. 이제 냉전의 기생에서 80년 동안 지배해왔던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런 정당은 이제 역사적인 퇴물이죠. 이건 그냥 사라질 거고요. 아주 더럽게 지금 사라지고 있죠. 죽어도 아주 장렬하게 죽는 게 있고요. 너절하게 죽는 게 있는데 얘들은 아주 너절한 비루한 죽음을 지금 맞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의 질적 미래는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 달려 있다고 봐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지금까지 거의 3시간 가량을 달려왔습니다. 앉아 있으신 분들이 너무 인내력이 대단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특히 김누리 교수님, 그다음에 하상복 교수님, 이철배 정책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은아 우리 참교육학부의 전남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 대학 무상화 평준화에 관심 있는 여러 동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2025년 제2차 전남교육정책포럼 대학 무상화 평준화로 가는 길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대전화 시대 교육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